36번 할 차례죠? 네. 그래요. 분들 요약집 페이지 50페이지 좀 가보실래요? 자, 요약집 50페이지 가보시면 요약집 50페이지 거기 이제 우리가 토지에 대한 공부는 했었죠. 맞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날 수 있어요? 토지는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종합선과세가 날 수 있죠. 자, 이렇게 분리과세를 보시면 분리과세는 다시 0.07, 0.2%, 4%죠. 별도합산은 0.1에서 0.4, 종합합산은 0.1에서 0.5 이렇게 돼 있죠. 자, 건물에 대한 세율을 보시면 건물은 0.25%예요. 0.25 대신에 주거적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0.5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은 역시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택 공부하려고 한 건데, 자, 주택은 일반 주택은 0.1에서 0.4죠. 오케이? 하지만 어디에 대해서는? 별장에 대해서는 몇 프로다? 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자, 먼저 좀 적어두시기를 사치성 재산인데, 오늘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뭐가 있죠? 사치성 재산.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은 뭐가 있어요? 별, 골, 오, 선, 주 있죠? 별골, 우선주. 그래서 별은 뭐예요? 별장, 골프장, 고급 합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죠? 이렇게 별골 우선주가 있었어요. 자, 이런 별골 우선주는 첫 번째, 취득세에서는 중과세 돼야 안 돼요? 취득세 중과세 되죠? 얼마만큼 중과세 되죠? 취득세에서 중과세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뭐예요? 응? 표준세율이 뭐지?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지? 네? 유상일 때는 4%, 농지일 때는 3%. 그 외웠던 게 표준세율이에요. 아셨죠?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중과세인지 알겠죠?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4배를 더 중복해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중과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프장, 고급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다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가 돼요. 자,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인데, 이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입에서 자, 재산세도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별장, 골프장, 고급 락장, 고급 선박 다 중과세가 돼요. 얘는 4%,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급 주택은 뭐로 보지 않는다?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사가 되는 것일 뿐이지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왜 그럴까 보시면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장으로 나눠진대요. 근데 별장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으로 보는 것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시가 표준액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납기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별장에 대한 세금도 어떻게 내야 돼요? 별장에 대한 세금도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7월 달에 반, 9월 달에 반.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별장도 주택으로 모아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해서 과세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인데 이런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사가 되지 별장에 대해서는 별장은 종부세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을 별장 등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을 사치성 자산으로 보지 않고 무슨 자산으로만 본다? 일반 자산으로만 본다. 일반 주택으로만 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과세될 수 있어요? 종부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주택 50페이지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3번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써두시기를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해요. 여러분들이 군포시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다, 두세 개의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 개별로 과세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율이 무슨 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택이 하나 있을 때 1억에 대한 세금과 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세액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세액이 달라지겠죠. 무슨 세율이니까? 누진세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재산세가 나오는 거지 주택의 가액이 합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세액을 합산하는 거지 주택의 가액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제 말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을 보세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단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이 3개층 있어요. 자, 1억, 1억이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서 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3억으로 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1억씩 3번 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왜요? 세율이 누진세율이니까. 맞죠? 이게 3억이라고 한다면 0.4%가 적용될 텐데 1억이라고 한다면 0.1%가 적용된다면 세금 부담이 분명히 더 작아질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라서 자,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우리 취득세나 또는 취득세나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저 3번 읽어볼게요.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구분하여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도 계획된 부분을 뭘로 본다?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이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다. 각각 뭘로 본다? 각각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야지만 뭐가 작아져요? 그래야지만 재산세가 작아지겠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4번과 5번인데 4번과 5번 보시면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주택. 그래서 겸용주택을 보면 한 동이 겸용주택일 수가 있고 1구가 겸용주택일 수 있죠. 한 동이 겸용주택일 수 있고 1구가 겸용주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동이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되지?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1구가 한 동이 겸용주택이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요. 1구가 겸용주택이면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시에는 주택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게 한 동은 뭐고 한 구는 뭐냐라는 거예요. 한 동과 한 구가 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한 동과 한 구가 뭐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 동은요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 한 동이 겸용주택인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한 구가 뭐냐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구, 1구 그러면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 있죠. 문방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저 안쪽은 내실로 사용하고 앞에 쪽은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내가 점유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일부분이 주택이고 일부분이 주택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다?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이걸 뭘로 보겠다? 전부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해하셨죠? 옛날에 제가 요즘에 그런 형태, 주거 형태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한 동과 한 구의 개념을 좀 잘 판단하고 한 구 그러면 옛날에 우리 문방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주택의 면적이 그 외의 면적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왜 이런 말을 안 썼을까?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되는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런 말을 써도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썼지? 주택의 면적이 그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자, 왜 그렇게 표현을 못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40, 30, 30 그러면 이것이 주택이 그 외 면적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 때 전부 주택으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의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말로 쓸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 때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우리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물론 토지입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토지를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도 주택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다가구 주택은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아셨죠? 그다음에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해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공동주택, 겸용주택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한 동의 겸용주택인지 1구가 겸용주택인지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 아셨죠? 이렇게. 자, 문제 볼까요? 문제. 자, 36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이다. 틀렸죠? 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이다. X죠?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골프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세율은 4%이다. 맞죠? 이렇게. 상가,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에 대한 것은 아까 받았지만 0.25%였죠. 오케이? 다만 상가, 영업용 건물에 대한 부수된 토지는 0.1에서 0.4, 0.2에서 0.4 뭐가 됐다? 별도 합산과세가 됐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5번 문장을 보면 건물은 몇 프로예요? 0.25%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됐었지?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서 0.2에서 0.4%였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이렇게 과세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시면 되겠고. 자, 38번 볼게요. 38번. 재산세, 주택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자, 보시면 별장이 아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틀렸죠?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개별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지 주택가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답이 2번입니다. 3번. 별장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초과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의 규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일부의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맞죠?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별장이죠. 늘 주거용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별장이라고, 이런 별장에 대해서 몇 프로다? 4% 과세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시면 됩니다. 39번 풀어볼게요. 39번. 다음 중 재산세 세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토지 면적에 따라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한다. 오케이? 틀렸죠? 왜요? 면적에 따라가 아니라 가액에 따라잖아요. 토지 가액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량이 아니라 면적이 아니라 가액에 따라서 과세된 세금을 종가세라고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세금은 종양세, 종가세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은 과세기를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예? 예,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다. 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례세를 사용하고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비교해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죠. 누진세율 아닙니다. 아셨죠?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역시 비례세율이지 누진세율 아니죠. 오케이? 입에서 재산세는 어떻게 되죠?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지만 누진세율도 있지. 자, 재산세 중 누진세율 제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 중, 그렇죠, 별도와 종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택이 있죠. 근데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오히려 여러분들 뭐 여기서 한꺼번에 할게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종부세는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종부세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늘 어제 뉴스 나온 거 봤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등 286명 전격 세무조사가 됐거든요. 야, 일반 웬만한 자산가 또는 중소기업도 그렇게 세무조사를 안 하는데 4~5명이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동구 쪽에 중개사 몇 분을 이렇게 거래처로 삼고 있는데, 제가 알고 아는 분 중에 2분이 그 286명 중에 2명. 한 분은 여자분이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쫄아가지고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거기 2군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면은 프로그램 있는 거 싹 다 갖고 가고, 다운받아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다 갖고 가고, 뭐 금전출납부 같은 것도 다 싸그리 다 갖고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색, 응? 압수 다 한 거든, 다 해서. 그래서 저도 중개사한테 그렇게 나온 걸 처음 봤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계약서 같은 걸 갖고 가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중개사분들의 매출 누락. 왜냐면 대부분 뭐는 하죠? 매매는 다 신고해요. 전월세 신고 안 하잖아요. 이 전월세를 신고를 안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의무자거든요. 그러면 뭐가 걸리냐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부터 걸려요. 그게 거래 금액의 50%예요. 네. 그래서 매출액 누락 걸렸으면 매출 누락에 무조건 50% 과태료 먼저 때려요. 거기에다가 10%는 또 뭐죠?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때리고. 그 다음에 소득세, 6에서 최대 40%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 매출액 누락 걸리면 그냥 그거 금액 다 뺏겨요. 그러면 1억 누락됐다 보면 그냥 1억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나중에 뭐 할 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할 때, 아셨죠? 사업 차릴 때 푼돈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현금 영수증 다 발급해버리세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아마 그분은 2~3년 동안 모아둔 돈 싹 다 아마 털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매출 누락 잡는 게 그게 물론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뭐냐면 30살도 안 됐는데, 25살도 안 됐는데 강동구에 그 집값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 전세값을 뭐 20살짜리가 전세를 갖고 있다든지, 전세로 들어가 있다든지, 소득 증명이 안 됐는데 집을 샀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조사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재산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41번 그래서 자, 네 번째 39번에 4번,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 기간부터 5년간은 중과세합니다. 그렇고요. 자, 주택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때에도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의 누진세를 주연을 구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인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재산세는 똑같아야 되죠. 똑같은 재산세를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비율대로 나누어 안분하여 세금을 내는 거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분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 문제 풀었나요? 42번, 43번 이거 풀었나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죠? 네. 자, 42번 볼게요. 41번 겸용주택에 대한 문제 먼저 보시면 41번 그러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한 동의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된다? 주택만 주택으로 봐야 되고 한 구가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되죠? 50% 전체 면적이 50% 이상일 때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42번 재산세 납세무자가 아닌 것인데 재산세 납세무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칙적으로 누가 져야 되죠? 사실상 소유자가 질 수 있는 거 알죠? 하지만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누가 진다?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겠죠? 오케이. 자, 재산세 과세 대장의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 변동이 생겼을 경우는 누가 지죠?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자, 여기서 하나. 자,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하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대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대.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 사실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쏘리. 소유권이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시. 아셨죠?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시. 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때는 누가 져야 되죠?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이에 비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그렇지. 사용자가 져야 되죠.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자체의 귀속이 자체가 불분명한다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져야 된다. 오케이? 틀렸습니다. 누가 져야 되죠? 공부상 소유자가 졌어야 되겠죠? 이렇게. 신탁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져야 되고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케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누가 져야 돼요? 사용자가 져야 되고요.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가 져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44번 읽어볼게요. 44번. 다음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기 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 가액으로 하는 거 맞고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과세를 현재 시가표준으로 하는 거 맞고요. 재산세는 보통세이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거를 병기되는 세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자를 없앨 줄 경우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보는 건 맞고요. 그렇죠? 오늘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48번 풀어볼게요. 48번. 예? 납기 개시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1번이 틀렸죠? 44번 1번. 과세 기준일. 48번.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의 사실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네? 맞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를 진다. 맞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야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 오케이. 자, 이에 비해서 네 번째.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이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물론 국가 소유인 건 맞지만 그로 인한 이익을 매수계약자가 얻고 있잖아요. 그 밑에 뭐 하겠다? 과세하는데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매수계약자한테 과세하게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 자, 5번.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인이죠. 이때 주된 상속인은 누구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49번도 풀어볼게요. 49번.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X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누가 지고요? 을이 지고. 맞죠? 변동 신고를 안 하면 갑이 져야 되겠죠.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 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에 납세를 진다. 틀렸죠? 여러분들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사실상 종중 소유물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누가 져야 돼요? 종중이 져야 되겠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겠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 수익권을 무상으로 구할 때는 매수 계약자이다. 몇 번? 4번. 신탁자에 대해서 누가 져야 되죠? 수탁자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다른 것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책 어디로 넘어갈까요? 요약집은 요약집 55페이지. 자,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징수 이렇게 과세 요건이 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자, 오늘 마지막 재산세 마지막 55페이지 부가와 징수 들어갈게요. 자, 부가와 징수인데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6월 1일. 자,
과세권자 및 납세지는 어디가 되죠? 시, 군, 구죠. 오케이? 다만 어디 내에서만큼은 특별시 내에서만큼은 특별시와 구가 무슨 과세한다? 공동 과세한다라는 거 아셨죠? 요즘에 서울에 뭐가 유행처럼 있냐면 횡단보도에 건널목에 그늘막 설치하는 게 그 구별로 유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강남 쪽 서초구 쪽에 저 어저께 교대 쪽 서초구 갔다 왔었는데 강남구나 서초구에 가면 그늘막이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강북 쪽에 오잖아요. 우리 운동회 때 펼쳐지는 그 그늘막이 있죠. 이게 네.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났냐? 결국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 내에서만큼은 특별시하고 구가 50%씩 각각 과세하는 거예요. 대신에 특별시로 걷어들이는 50%는 다시 구에게 분배를 해주는데 조금 못 사는 동네에다가 좀 더 많이 분배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납세지는 어디가 돼요?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가. 아셨죠? 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죠?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가 아니죠? 무슨 방법이에요? 보통 징수. 그래서 보통 징수인데 보통 징수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지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있죠.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요. 오케이? 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납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죠? 자. 토지 등일 때는 5월 16일부터 5월 30일. 그 다음에, 토지가 아니라 토지 등이 아니라 건물 등일 때는 7월 31일까지죠.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면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에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다만 세액이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 시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 일시에 징수할 수. 오케이?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스 좀 55페이지 마지막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납기에 보시면 수시부가 사유할 수 있다 없다?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없다? 재산세는 원래 납기가 이렇게 했지만 납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수시부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 10만원 이하일 때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뭐일 때? 주택일 때 가능한 것이지 주택이 아닌 토지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주택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다시 한번 배우시면 되겠고,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없다? 수시부가 사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자,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제예요. 세부담 상한제.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산출세액이라 하잖아요. 맞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세금을 높이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높이거나 뭐를 높여야 돼요? 세율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맞죠? 여러분들 투기 과열지구는 뭐고 투기지역은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뭐지?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1년이 다 돼가도록 하는데 아직 투기지역이 뭔지, 투기 과열지구가 뭔지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공부가 시험 시행일까지의 개정 법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시험 공고일 기준이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월 2일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개정된 세법 내용들, 이런 것들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인데 보통 이렇게 알고 계세요. 투기 과열지구는 근거법이 주택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 등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럼 투기 지역은 뭐냐면 근거법이 세법이에요. 그래서 이 투기 지역에 해당되면 뭐가 된다? 세금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만 16에서 50%였는데 이제는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도 16에서 50% 이렇게 또 과세가 되는 그런 이제 개정 법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이번 파리 대책 중에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뭐는 생략이 됐죠? 뭐가 생략이 됐냐면 보유세가 조정되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먼저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거 먼저 시행해보고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잡힌다 그러면 아마 재산세,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재산세가 높여진다라고 했을 때 재산세를 높이는 방법은 세율을 높이거나 뭐를 높이면 돼요? 과세표를 높이면 되는데 세율을 높이기가 쉽진 않죠. 지금 어디야? 자유한국당인가 자한당인가 걔네들이 지내고 올렸던 담배 소비세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세율을 낮추겠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힘들 거고요. 결국 과세표를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재산세 과표가 뭐예요? 시가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어떻게 돼요? 재산세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을 100% 과세하지 않고 뭘 곱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했잖아요.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70%, 주택일 때는 60%였던.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나 올라가지고 세금 부담이 너무나 많이 뛴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세가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집 60번 잠깐 봐볼래요? 그래서 뭐 어떤 제도를 또 뒀냐면 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뒀다고요. 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 아셨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인데 토지와 건물일 때는 몇 프로 초과할 수 없고 150% 초과할 수 없고 만약에 주택이라면 자 3억까지는 얼마?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그 다음에 6억 초과에 대해서는 130% 뭐 할 수 없다고요?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60번 문제 보시면 2016년도에 50만 원이었거든요. 얼마짜리 주택이? 6억 주택이었어요. 맞죠? 6억 주택인데 2017년도에 산출된 세금이 124만 원 산출되었다잖아요. 오케이? 작년 기준보다 엄청나게 많이 재산세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때 124만 원 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내겠다? 50만 원에 6억 이하니까 몇 프로예요?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니까 이때 내줄 세금 얼마가 된다? 55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세부담 상한제가 왜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60번의 답은 55만 원이었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55페이지, 요약집 55페이지. 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소액징수 면제 있죠? 자, 신고 의무인데, 여러분들, 자, 재산세는 대장세예요. 대장세라고 하거든요. 즉, 과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세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세대장의 등재는
원칙적으로 뭐에 의한 등재다? 신고에 의한 등재예요. 신고에 의해서 등재해야 돼요. 언제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이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는? 네? 그래서 신고에 의한 등재인데 이건 공부상 소유자가 하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자기가 납세물을 지지 않잖아요. 이해하셨죠? 또한 이때 예외적으로 신고를 안 했더라도 직권에 의한 등재가 가능합니다. 직권에 의한 뭐가 가능하다고요? 등재. 직권에 의한 등재가 가능하대요. 직권에 의한 등재가 가능하대요. 아셨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등재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상 소유자가 본인이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납세는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는데 거기에 또 가산세까지 때리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직권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등재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등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직권에 의한 등기 아니란 말이에요.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직권에 의한 등재가 가능한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56페이지 물납 및 분할납부 있죠? 물납 및 분할납부. 물납 납부할 세금이 얼마 초과해야 됩니까? 1000만원 초과해야 돼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통지해 줘야 되고요. 평가인데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분납할 요건,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500만원 초과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인 경과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시정구세에게 신청해야 되고, 1000만원 이하. 자, 분납 방법. 자, 700만원 분납해보세요. 어떻게 분납하면 돼요? 500, 200. 그 다음에 1600만원 분납하면 800, 800씩 45일 이내 분납해야 된다는 거 배우면 되겠다. 여러분들 병기되는 세목, 부과되는 세목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재산세를 보면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가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병기되는 세금이라고 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 병기되는 세금,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첫 취임됐을 때 누구지? 중국 특사를 누구라 했냐면 누구였습니까? 옛날 국무총리 누구였지? 대전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 누구야? 어? 우리 중국 특사로 보낸 사람 누구였지? 이해찬. 이해찬을 중국 특사로 보냈어요. 맞죠? 근데 기본적인 특사의 자격으로 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뭘 받아야 돼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회의를 하는데 나란히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해찬 특사를 우측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건 외교상의 결례라고 하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나란히 앉아야 되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 자원 실세라고 하는 것은 병기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기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지역 자원세도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도 납기도 7월 16일, 7월 16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산세 고지서 따로, 지역 자원세세 고지서 따로 내야 되는데, 그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뭐랑 똑같아? 재산세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행정비용 들어가면서 고지서를 두 장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지역 자원세는 재산세에 병기해서 보내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 자원세는 부가세가 아니야. 독립된 세금이라고.
제 뜻 이해하셨죠? 하지만 지방교육세는 병기되는 세금이 아니지. 얘는 부과되는 세금이잖아. 아셨죠? 그래서 하나의 고지서에 3개의 세목이 적혀 있는데 그 3개의 세목은 하나는 병기되는 조세라고 하고 하나는 부가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아까 여러분들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하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때 물납 3만 원, 분납 500만 원 판단할 때 세목별로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전체 고지서의 금액으로 판단할까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물납, 분납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병기되는 세금, 부가세 및 병기세 뭐라고 돼 있어요? 제외. 무슨 말인지 아셨죠? 1,000만 원, 500만 원은 재산세로만 판단하는 거지 총 고지서의 세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문제는 좀 쉬었다 풀도록 하죠.